인문학 인간의 발견 조정래. 인문학의 본질을 한마디로 하자면 자아찾기이며 그것은 곧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어 우상화는 한두 해가 된 일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자그마치 70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방과 함께 미국 소련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점령하면서 영어 일반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영어는 초콜릿, give me로 각인되기 시작했고 전쟁이 끝나고도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했던 구호물자와 원조 때문에 영어는 구세주의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대통령이 외국 순방길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세계화의 시대를 선언했고 OECD 가입 추진을 거론하면서 영어 조기 교육까지 언급했습니다. 오늘날 광풍이라고 부르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열띤 영어 교육은 그때부터 불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영어 사교육비가 연간 20조가 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었고 6살 먹은 여자애가 텔레비전 무슨 가족 프로에 나와 퀴즈를 맞히는데 무지개를 영어로는 아는데 우리말로는 모르겠다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영어 발음을 잘 하라고 혀 수술을 하는 희한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적 존재이고 영혼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언어의 마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길을 모색하고 확립해 나가는 절대적 기능을 하는 것이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화로 세상이 어떻게 변했다 해도 우리는 한국인이며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한국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궁극적 화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완벽하게 습득하고 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는 우리의 삶을 보다 풍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고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 시간을 줄여 영어 공부를 강화시키는 혁명적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장하게도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국민 전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 막대한 돈 낭비를 하며 날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직업적으로 영어가 필요한 사람, 영어를 흥겹게 하고 싶은 사람, 어학에 특별히 소질이 있는 사람만 영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보통 수준의 교양이 될 만큼 영어 공부를 하면 족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영어 공부하는 그 시간을 인문학적 교양을 배양하는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며 훨씬 더 의미 있고 희망차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정신 차리고 영어 공부 강화를 위해 줄인 역사 시간부터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영어 공부를 강압하면서 역사를 소홀히 하고 경시하게 하는 것은
반민족적 죄악이며 억지 영어 공부를 소중한 인생과 아까운 돈을 탕진케 하는 것은 국가적 실책이며 국민적 범죄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건설을 이룩한 동시에 민주화도 성취한 세계 유일의 나라라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의 그런 평가 앞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부지런히 열심히 치열하게 지난 50년을 살아왔고 오늘날 1인당 GDP 25,000달러의 조국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물리치고 풍족하게 잘 살기 위해서 옆눈을 가린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줄기차게 달리다 보니 이 세상은 어찌 되었습니까? 돈이 최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부자 되세요를 무슨 대단한 금원을 개발해낸 것처럼 남발해대자 그 야비하고 천박한 말은 금방 유행바람을 일으키며 돈을 쫓는 세태는 더욱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 많이 받아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고상한 덕담을 무찌르고 부자 되세요가 새 인사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돈이란 무엇입니까? 종이에 별로 보잘것없는 그림이 그려진 특별한 종이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종이 쪽이 참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 괴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나 그 괴물을 갖고 싶어 안 달라고 몸달아 있습니다. 자본주의란 한마디로 그 괴물을 제왕으로 모시는 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그 괴물을 가장 많이 가진 자는 곧 이 사회의 제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탈을 썼을 뿐 돈에 미쳐버린 짐승,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돈을 쫓으며 돈에 휘둘리며 인간이기를 포기해버린 우리 자신들의 모습,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를 포기해버린 우리 자신들의 모습, 그 추하고 천한 모습이 불쌍하고 가엾다고 의식하고 발견하게 된 것, 그것이 곧 인문학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된 계기인 것입니다.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우리는 수려한 4대 강만 망친 게 아니라 돈 제일주의의 복창에 따라 우리의 교육과 영혼도 급속하게 황폐화되었습니다. 대학마다 돈 안 되는 학과들은 줄줄이 폐과되기 시작해 철학과를 필두로 하여 동문과, 불문과가 문을 닫으며 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시끄럽더니 급기야 어느 대학에서는 국문과까지 없애고 말았습니다. 취업 비율로 학교 등급을 매기는데 취직이 잘 안 되는 국문과는 점수를 까먹으니까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문과를 없애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자기의 탄생과 함께한 모국어를 버리는 일이고, 그건 곧 한국인이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최악의 행위입니다. 돈을 쫓느라 미쳐있는 우리의 사회 실태를 이처럼 실감나게 보여주는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극치의 상황 속에서 인문학 강좌의 붐이 일어난 것도 그것은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의 시작입니다. 그럼 인문학은 무엇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발견입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당신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발견하는 일, 그것이 인문학이
하는 일입니다. 그 발견은 곧 인간의 제각기, 다른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 다른 능력의 존중이며, 그것은 다시 인간의 상호 가치 존중으로 발전하며 마침내 인간의 존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가치 실현이 우리들의 인식의 튼튼한 기둥으로 서게 되면 우리 사회의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과도한 경쟁도 잦아들게 될 것이고, 개성을 무시하는 강압 교육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인간 차별이나 인간 무시의 학습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 개성에 맞는 일을 자기 능력껏 해나가면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고 서로의 존엄을 보호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끼리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길은 인문학 책들을 두루 읽어나가며 곱씹고 되새김질하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OECD에서 낸 통계인데요. 그 34개국 중에 우리나라는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사교육비 1위, 출산율 꼴찌, 학생 수면시간 꼴찌, 그리하여 행복지수가 꼴찌입니다. 이것이 속일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올바른 사회입니까? 이건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인간 지옥입니다. 그럼 이 인간 지옥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건 도깨비도 아니고 어떤 외국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 자신,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사람다운 삶을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을 찾고자 우리는 지금 여기 모여 앉은 것입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본성 가운데 하나가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아는 본성인 이기주의는 식욕이나 성욕에 못지않은 강한 본성입니다. 그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장 큰 가르침이 자비, 즉 남들에게 베풀라는 것이고, 예수교 또한 박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천주교도 똑같은 가르침으로 인간을 바르게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방증인 것입니다. 무한 경쟁이란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현상입니다. 돈이 최고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더더욱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이기심이 무한발동 앞에서 이 세상이 인간 지옥으로 빠지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도덕경시, 인간무시, 그리하여 사회가 인간성이 말살된 인간지옥으로 추락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체제에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고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역대 정권들은 인간성 회복 교육에는 전혀 눈 돌리지 않고 오로지 경쟁 교육만 부추겨 왔습니다. 수없이 변해온 대학 입시 제도의 난맥상이 그 증거입니다. 거침없는 이기심의 발동이 바로 사교육 창궐이었습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요.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따서
이기려면 학원에 안 가고는 안 된다. 사교육을 당연시하는 이유입니다. 사교육 망국론이란 결코 과장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에 따른 확실한 근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는 심각한 인구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애를 하나 이상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젊은 부부들의 현실이고, 그래서 대부분 하나만 낳는 가족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50년쯤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고 80년쯤 후면 1천만 이하로 급감하여 마침내 민족 멸족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를 더 낳을 수 없는 명백한 이유는 우리의 사교육비 부담은 GDP의 2%이고 선진국은 0.5%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OECD 국가들 중 출산율 꼴찌 신세는 면할 길이 없고, 그 길은 결국 우리 민족과 국가가 이 지구상에 사라지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편이 심각한데도 우리 정부는 무한경쟁 체제를 바꾸고 광적인 사교육 현실을 과감하게 개혁시킬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건 곧 젊은 세대들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표현인데, 그건 곧 앞에서 말한 행복지수 꼴찌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회적 위기 앞에서 2, 3년 전부터 일기 시작한 것이 인문학 바람입니다. 민간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이 바람은 늦었지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은 식욕이나 성욕과 다름없는 본능이고, 나 아닌 타인의 존재를 나와 같은 비중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성을 동원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본능과 이성의 싸움에서 판판이 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성입니다. 2000년 이상 그 생명을 굳건히 유지해오고 있는 종교들이 그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종교들이 생명을 유지해온 것은 그들의 경전의 가르침이 긴 세월을 통해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들을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끝없이 발동해 쉴 새 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기 때문 아닙니까? 인간들이 모두 이성의 힘으로 본능을 억누르고 지배하면서 바르고 올곧게 살았다면 모든 종교는 임종을 구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바른 사람의 길을 꾸준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도 책으로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역사 시간을 줄여 영어 시간을 늘리는 그런 천박하고 야비한 짓 하지 말고 영어 시간을 줄여 도덕이나 사회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실습과 봉사를 체험케 하여 사람답게 사는 가치와 보람을 체득시켜 바른 사람의 삶과 길이 무엇인지 의식 깊이 박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효과가 평생 동안 유지되며 남들의 가치와 능력을 존중하며 겸손하게 사는 참된 인간의 삶을 경영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암기 위주의 교육 체계를 완전히 혁파해 개성과 창의력 중심의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그렇듯 자기 나름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성심껏 일하며
살아나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란 그 사회적 삶을 가꾸고 해쳐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다급한 경제 발전의 추진 때문에 우격다짐의 주입식 암기에다가 모두가 1등을 향해 달리는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파행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 교육에서도 개성과 재능도, 소질도, 특성도, 창의력도 무시되는 가장 비인간적인 경쟁만 조장될 뿐입니다. 몇 년 전 벌어진 카이스트 사건이 그 좋은 모델입니다. 그 대학에서 자살자가 줄줄이 생겨난 것, 그건 실연 때문도, 염세 때문도, 가정사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성적 때문이었습니다. 왜 1등만 사람이고 2등은 사람이 아닌가? 2등은 2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엿한 인생이 있는 것이다. 교수들은 전문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런 인문학적 가치로 인생의 의미와 생명의 존엄에 대한 소양을 갖추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배우는 곳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교수들은 성적이 나쁜 학생들에게 더욱 따스하게 위로하고 더욱 친절하게 격려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게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소임입니다. 교수들이 그 소임을 책임있게 잘했으면 어찌 이 학교에서 해마다 자살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태가 이어지는 이곳은 우수한 두뇌들이 모인 소문난 대학이 아니라 인간 지옥입니다. 저희 이런 말에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쳐댔고 교수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교육자란 모름지기 광야에서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성직자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참 교육자란 공부 제대로 한 다수가 아니라 성적이 나쁜 한두 사람에게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가꾸고 다듬어야 하는 우리 교육 현장은 이렇듯 비인간적인 무한 경쟁의 살벌함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너무 간단명료합니다. 문학, 역사, 종교를 포함한 철학 서적들을 꾸준하게 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녀 똑같이 책 읽는 습관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가장 나쁜 전통의 하나입니다. 왜 굳이 전통이라고 하느냐 하면 해방 전까지 국민의 70-80%가 문맹이었습니다. 책이란 극소수가 있는 것이었고 해방이 되면서 문맹 퇴치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70년대가 되면서 경제개발의 가속도가 붙고 한시라도 빨리 가난을 면하고자 하는 욕구가 국가적 화두가 되어 빨리빨리 적당은 전 사회에 통용되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학교 공부도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으로 집중하게 되었고 모든 산업기술을 베끼고 모방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분야의 공부는 창의가 아니라 암기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형편에 한가하게 인문학 서적들을 읽을 겨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출판계는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인문학의 꽃이 피게 되는 것인가 하고 기대가 은근히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을 앞세우고 IT 산업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포함해 컴퓨터와 인터넷을 보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신문을 포함해 책을 읽는 시간이 7분에서 8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스마트폰이란 놈으로 둔갑을 하면서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손바닥만한 것에 홀려 인사불성이 되고 있습니다. 에디슨 다음가는 발명가요. IT 산업의 귀재로 뽑히는 사람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발명은 과학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문학 서적에서 나온 것이다. 이 엉뚱한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문학 서적들을 읽으며 촉발된 상상력이 발명의 모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창의성, 독창성, 상상력을 그 뿌리로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방 기술과 짜집기 기술로 25,000달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만 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발명해낸 기술, 우리만이 확보하고 있는 세계적인 새 기술, 그 원천 기술로 세계 시장에 발명 특허를 확보하지 않으면 5만 달러의 길은 요원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 앞에 열어줄 것이 스티브 잡스가 말한 인문학적 상상력이 무한히 발동되는 창의적 교육입니다.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대한 건강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인생을 건전한 정신으로 당당하고 꿋꿋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인문학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에 대한 무조건적 굴종의식에서 벗어나 돈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돈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신입니다. 돈은 인간사에 그 무엇이든 해결하지 못하는 게 없는 그야말로 전지전능하고 직접 만져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 욕심은 못 메운다. 우리 선조들의 속담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이보다 더 실감나게 표현한 말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나 없이 그 살아있는 그 전지전능한 신, 돈을 많이 갖기 위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들이 거의 다 돈 때문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그래서 돈을 쫓아 허둥지둥 헐레벌떡 정신없이 내달아가고, 그러다 보니 노예 신세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자기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다. 노예가 스스로 노예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 과정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의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병을 진단해주는 의사가 바로 인문학 책 읽기입니다. 그 사실을 실감나게 입증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함께 IT 시대의 쌍벽을 이룬 사람,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이미 세계인이 다 알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부를 혼자 갖지 않고 미국인만이 아니라 세계인의 건강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꾸준한 독서는 하버드 대학 졸업장보다 낫다. 여러 가지 책들을 꾸준히 읽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 여러 가지 책들이란 다름 아닌 인문학 서적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는 대학을 스스로 그만두고 IT 산업에 뛰어드는 인물입니다. 그는 체험을 통해서 인생의 길은 대학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책들이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자랑스러운 행위에 대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거기서 배운 대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뽑히는 부시가 미국을 수치스럽게 만든 부자 감세를 외치고 나섰을 때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 빌 게이츠였습니다. 부자들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대통령에 맞서서 빌 게이츠가 외친 말입니다. 그런데 젊은 그를 응원하고 나선 또 하나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부자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은 일반인들과 함께 대중식당에서 25달러짜리 스테이크를 자주 먹어 미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미국의 부자들에 비해 우리나라 재벌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이명박 정권이 부시 정권을 흉내내 부자 감세를 실시했을 때 빌 게이츠 같은 부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부자들은 침묵의 환호 속에 더욱 부자가 되었을 뿐 어느 기업에서나 문제거리로 쌓여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은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면피용으로 사회를 향해 얼마를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흐지부지 뭉개버립니다. 미국의 부자들과 한국의 부자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미국 사회의 전통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큰 부자들이 거대한 재단들을 만들어 순수한 사회 공헌을 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카네기, 록펠러, 하워드 휴즈 같은 부자들이 대표적 인물입니다. 둘째는 미국 부자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충실히 갖춰가며 사업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많은 책을 읽음으로써 인생은 유한하며 돈은 죽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철저하게 육화시키고 실천하는 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로 그 지배력을 7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 발명 특허의 75%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부자들이 그런 사회적 공헌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국가의 저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업인들의 인문학적 소양은 미국의 자본주의를 그나마 인간적 자본주의로 유지해 나가는 절대적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제각기 기준은 다르겠지만 인문학적인 견해로 보자면 성공한 인생은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열심히 즐겁게 해나가고 그리고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노년을 맞는다면 그건 참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기준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자아 만족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며 행복을 느꼈으면 그 인생은 틀림없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나고 나의 주인은 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보배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의 존귀함을 그 누구로부터 침해받기를 원치 않을 때 남의 존귀함도 같은 강도로 인정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 본의 사회의 바탕이 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공 역시 돈의 액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삶의 수단으로서 소중한 것이되 내 머리 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발 아래 두고 충직한 종으로 부리십시오. 그럴 수 있는 힘은 인문학 서적을 꾸준히 읽는 속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책을 벗삼으면 그 벗들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틀림없이 밝고 행복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